제가 내린 결론은 방어하듯이 살기 싫다. 내 나름에는 가장 고민해서 내린 정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쫓기듯이 너무 바쁘게 앞만 보고 살아오다가 근본적인 것들을 질문하면서 살고 싶다. 스탠포드 이쪽을 한번 가보니까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여기서는 상사를 시간을 제가 뺏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제가 알아서 계속해서 리드하면서 일을 굴러가게 해야 되는 구조였던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 종재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정말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인생의 탐험가 같은 분을 모셨습니다. 좋게 말하면 인생의 탐험가, 안 좋게 얘기하면 인생을 마음대로 사시는 분입니다. 백산 몰로코 PM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잠깐 읊어드리고 가면은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의 5급 재경직 사무관으로 기재부에서 일을 하시다가 그만두시고 스탠포드 MBA를 가셔서 에버노트에서도 일을 해보시고 또 스탠포드 MBA를 졸업하고 나서는 라인 미국법인에서 일을 하시다가 어웨어 부사장을 거쳐서 지금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몰로코의 PM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예.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재경직 사무관이라고 하면 들었을 때 뭐 은행장, 뭐 기관장 상대하는 엄청난 자리라고 들었는데 거기서 그만두셨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은 부적응자셨던 건가요? 그런 면이 확실히 있습니다. 아, 부적응자였던 건가요? 예, 뭐 네. 저를 같이 알던 이러던 사람들은 뭐 그렇게 너는 확실히 공무원으로 크게 성공하지 못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너 공무원감이 아니다. 반 농담 또는 네. 반 칭찬으로까지 그렇게 해주시기도 했고요. 그러면 그 기재부 내에서는 어떤 부서를 주로 맡으신 거예요? 예, 제가 있었던 곳이 경제정책국이라고 거시경제정책을 담당하던, 이제 과거에 예를 들면 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예, 저 어렸을 때 개발경제 시대에 그거 만들던 곳입니다. 그걸 만드는 곳이면 네. 우리나라에서 모든 이 경제 계획을 세워서 끌고 나가는 곳이잖아요. 가장 네. 중요한 부서에 계셨던 거 아니에요? 사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모를 때 더 가고 싶었고, 이제 기획재정부 내에서도 경제정책국이 가장 소위 말해서 많은 장차관이나 수석하시는 분들도 배출되는 그런 곳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제일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 좀 이런 그쪽인 거죠. 그렇게 많이들 얘기했었죠, 그때 네. 당시에. 예. 거기에 일하시던 분이 때려치셨습니다. 이거를 부적응이라고 하는 게요, 정말로 못하셨다의 부적응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남들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안정되고 가장 좋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왜 때려치시고 갑자기 새로운 도전을 하시게 된 거예요? 진짜 사실 그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근데 지금 와서 제가 내린 결론은 방어하듯이 살기 싫다. 방어하듯이요? 예, 그거였던 것 같아요. 어떤 의미죠? 방어하듯이 하는 게? 저는 방어하듯이 살려고 공무원이 된 건 아니었거든요. 사실 잘하면서 또 대학교에 가서 어떤 일을 하는 게 가장 의미 있고 나랑 잘 맞고 또 멋있을까 이런 고민들도 많이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한테 되게 가슴을 가장 울렸던 거는 한국 경제가 이만큼 발전하고 또 그 과정에서 많은 역할을 한 경제 관료들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삶을 되게 꿈꾸고 들어갔는데, 네.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공무원 사회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공무원이 꼭 해야 되는 역할들도 있지만, 이제는 우리 경제가 나라가 산업이 많이 발전하고 공이 퍼블릭이 앞에 나서서 리드를 하면서 이게 5개년 계획이야 라고 뭐 밀어붙이기보다는 어떤 부분들을 플레이를 하면서 뒤에 빠져서 역할을 하고 민간에서 잘 리드할 수 있게 이제는 보완하고 조력하고 이런 역할로 많이 바뀌고 있는 게 또 보였고, 진취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진짜 우리의 정책을 펼쳐서 결과를 이룰 것이냐 라든지 새로운 고민들과 도전들을 하면서 대화가 오가고 생각이 오간다기보다는 결국에 파이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남은 옵션은 별게 없다, 뭐 이런 분위기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저한테는 결국에 이제는 내 인생 이게 단가? 뭐 주위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저는 아직 어린 나이였고 지금부터 이렇게 방어하듯이 앞으로 뭐 20년 30년 후를 보고 살기는 싫은데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진취적으로 뭔가를 풀어가고 리드해가고 만들어가는 거를 더 해보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되게 들었어요. 이제 5년 10년이 너무 다른데 여전히 지키듯이 살고 있는 거죠. 그런 삶을 사는 거는 삶 자체도 커리어도 다 재미도 덜할 뿐더러 많은 의미 또 결과까지 더 적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면으로도 저는 약간 해석이 되는 게, 이 방어라는 단어를 선택해 주신 이유가 젊은 나이에 5급 재경직 사무관이 되셨으니까 내가 남들이 이룰 수 있다는 거는 나름 이뤄봤더니 이게 내가 정말 원하는 거였나의 그런 수비적인 방어적인 의미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러십니까? 네, 맞습니다. 예, 정확한 표현인데 사실 수비적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한번 살아본 거죠. 내 나름에는 가장 고민해서 내린 정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직접 경험해보기 전에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경험을
해보시고 나서 이제는 나도 한번 공격적인 삶을 살아보겠다라고 이제 선택을 하셔서 그래서 결정하신 게 스탠포드 MBA잖아요. 네. 근데 스탠포드 MBA라고 하면은 우리가 알기로는 이 실리콘밸리에서 뭔가 창업을 하고 기술적으로 나가고 이게 문과의 영역일 수도 있겠으나 어떻게 보면 좀 더 이과의 영역으로 보이는 그런 동네잖아요. 왜 이 문과의 끝까지 가셨던 분이 하버드라든가 아니면 동부 쪽이 아니라 네. 이 실리콘밸리 쪽에 있는 그 학교를 선택하신 이유는 뭐예요? 네, 이게 정말 정확하게 보신 게 제가 실리콘밸리 가서 처음에 MBA를 가면 묻는 질문들이 있어요. 네, 너 네. 뭐 하다 왔냐? 어. 그래서 공무원. 그러면 약간 이제 예상치 못한 답이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전공은 뭘 했어? 그래서 경영. 그러면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대화 종결. 거기서 아는 게 할 말 없어. 없어. 이 사람은 외계인이다. 정말 그 정도로 이제 엔지니어 중심의 또 테크 기업에서 일했던 뭔가를 만들어갔던 사람들 중심의 문화가 있는 곳인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스탠포드 이쪽을 한번 가보니까 질문하는 거를 생각하는 게 되게 좀 본질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생각하신 본질은 뭐였습니까? 삶을 접근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것들을 질문하면서 살고 싶다, 얘기하면서 살고 싶다 뭐 이런 거였어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 제가 그때 당시 거의 나이 30이었는데 예. 만나면 보통 하는 이야기가 먹고 살기 힘든 얘기라든지 네. 결혼 잘해야 된다는 얘기라든지 그렇죠. 그런저런 이야기들이 아니면 주위에 누구 잘된 사람들 이야기라든지 그런 이야기들은 결국에 술자리에 위안을 얻고 한번 얘기하는 정도로는 모를까 계속해서 그런 생각과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 가서는 네가 진짜로 관심 있고 원하는 게 뭐야 라든지 어떤 거를 한번 해보고 싶고 만들어 보고 싶어 네. 그걸 해보면 어때? 네. 어떤 것들에 호기심이 생겨?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고 서로 격려도 해주고 하는 분위기가 되게 신선했어요. 우리끼리는 사실 그런 거 만나서 얘기하고 그러면 얘 왜 이렇게 진지해? 뭐 그러니까요. 이러잖아요. 예. 네. 근데 그게 오히려 좀 자연스러운. 물론 친해지면은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하지만 네. 이제 남의 얘기를 한다거나 가십이라 그러죠. 그런 건 정말 많지 않았던 것 아.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그 시간 동안 너무 바쁘게 앞만 보고 살아오다가 그런 질문들을 받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 제가 생각을 안 해보고 살았던 질문들이었던 거예요. 그냥 해야 한다가 되게 슈드라 그러죠 영어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살았던 것 같은데 쫓기듯이. 근데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됐었어요. 스탠포드라고 하면은 워낙 이 창업의 전진기지 같은 곳이라서 네. 거기에 가셨으니까 이제 그 이후로도 실리콘밸리 쪽에서 일을 하시게 된 거는 일견 이해는 됩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에 이 스펙이 있으시기 때문에 네. 또 스탠포드 MBA 정도 졸업하셨으면 돈 정말 잘 벌 수 있는 투자 자문사라던가 컨설팅 회사라던가 뭐 아니면은 자산관리사라던가 뭐 이런 네. 것들 되게 할 수 있는 거 많잖아요. 돈 잘 네. 벌 수 있는 거. 근데 그게 아니라 결국은 다른 이 실리콘밸리 쪽으로 가신 이유는 뭐예요? 그때는 제가 한국에서 뭐 아까 방어적으로 사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되게 복합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게 되게 저한테 힘들었어요. 은근한 분위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미국에 있겠다. 미국에서 한번 죽이 되든 밥이든 일해보고 살아보겠다라는 마음이 되게 컸고 그리고 자문하는 데는 가기 싫었어요. 물론 이제 컨설팅 같은 걸 고려는 했지만 마음은 되게 매크로를 보고 뒤에서 일하는 그런 곳에서 일해봤으니 이제는 진짜로 한번 그 영어로는 get your hands dirty라는 말을 쓰는데 진짜 손을 더럽혀 가면서 직접 일해보고 싶은 이 마음이 좀 생겼고 네. 국내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나는 금융 쪽은 가기 싫다. 뭔가 더 군더더기 없고 더 본질에 집중하는 아주 날것의 일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새로운 거잖아요. 네. 호기심 플러스 그런 도전을 해서 이뤄내서 멋있어 보이고 싶었던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왠지 남들이 안 하는 거 하는 거에 네. 대한 자부심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탠포드 MBA를 하시면서 에버노트에서 또 일을 잠깐 하셨었잖아요. 네. 그 에버노트라고 하면은 10년 정도 전쯤에 이제 모바일 막 신드롬이 일고 있을 때 생산성 앱으로 가장 주목받았던 네. 그래서 모바일 서비스 중에서 그때 태어난 회사 중에서는 그 당시 제일 잘 나가는 회사 중에 하나였는데 네. 그 회사를 딱 경험해 오셨을 때는 이 전에 이 나라를 굴리는 기재부랑 그곳에 있는 에버노트랑 완전 달랐을 것 같은 느낌은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까? 네,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예. 어떤 면이 좀 많이 다르던가요? 가장 크게 달랐던 거는 의사결정을 위로 미루느냐와 의사결정을 직접 하고 위에 도움을 받느냐 위로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보고를 하는 문화인데 공무원은 의사결정 자체가 되게 보수적일 수밖에 없고 어렵기도 하고 종합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항상 이제 보고서를 빨리빨리 쓰면서 과장님, 국장님, 뭐 장관님, 뭐 청와대 이렇게 뭐 이렇게 가는 구조인데 그들의 결정을 위해서 내가 보고서를 이렇게 그렇죠. 특히나 저희처럼 기획하고 종합하는 데서는 계속해서 올리는 건데 여기서는 올리는 게
게 거의 없었어요. 위에서 저를 찾지 않고 네. 그 안에서 제가 일을 하고 윗사람을 제가 활용해야 되는, 이제 거기서 윗사람이라는 표현도 안 쓰고 매니저라고 하는데 네. 전에는 항상 국장님이 안 계시면 어린이날이라 그러죠. 네. 집에 일찍 가는 날 국장님이 계시면 저녁 먹고 돌아와서 네. 국장님의 뭐 연락을 기다리거나 보고 드릴 시간을 찾고 막 네. 그런 이제 삶이었는데, 여기서는 상사가 너무 일찍 퇴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잡아오나요? 예, 그래서 막 연락을 해서 이거 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도와달라부터 네. 이제 상사를 시간을 제가 뺏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아니면은 저를 찾는 사람이 없고 네. 그럼 제가 인턴이나 이런 기간 중에 성과를 낼 수가 없고 그런 구조였던 거죠. 제가 알아서 계속해서 리드하면서 매니저부터 주위 사람들한테 설득을 하면서 일을 굴러가게 해야 되는 구조였던 거예요. 저한테 떨어지는 일이라는 거는 아이디어와 디렉션이 있을 뿐이지.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내가 악용하려고 하면 매일매일 어린이날이 될 수도 있는 곳이네요. 그럼요. 예. 근데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린이날을 매일 쓰면 그러면은 이제 평생 놀게 해주겠죠. 간단하네요. 예, 예. 네. 아 그런 걸 배우셨고 에버노트에서는 그럼 주로 어떤 걸 좀 맡으시고 어떤 걸 배우셨어요? 그 당시에 제가 한 일이, 에버노트는 그때 되게 재밌는 사로 MBA 수업 당시에 교수님이 얘기할 정도로 보통 유저 리텐션이라고 하면은 유저가 이제 다시 들어오는 비율, 한 번 쓴 사람이 안 나가고 다시 사용하는 비율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보통 유저가 들어오고 나면은 이렇게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에버노트는 이게 이렇게 그래프가 다시 올라가요? 예, 오. J자처럼 올라간다는 걸로 되게 유명했거든요. 네. 그만큼 사람들이 초반에 이탈했다가도 다시 들어올 정도로 제품이 아주 훌륭한 회사로 유명했어요. 그리고 네. 저희 CEO부터 되게 제품에 집중한 회사였고, 그래서 네.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다양한 이런 벌티컬이라 그러는데 사용 케이스에 맞춰서 다양한 국가에 더 넓힐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아시아에서 한국에서 뭐 이런 식으로 썼을 때 대단히 쓰기 좋더라, 그런 거를 같이 뭐 유지 케이스를 만들고. 그러니까 보통 나라마다 사용 습관도 좀 다르고 어떤 거는 다른 앱이 대체하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 게임에서는 현지화라고 많이 하지만 그럼 네. 각 나라마다 지역마다 뭐 그런 현지화 뭐 그런 건 이제 버티컬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시아에 있는 교육기관들을 돌면서 교육적으로 에버노트를 쓸 때 수업을 듣거나 강의를 전달하거나 이럴 때 네.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국가마다 그래서 뭐 비디오도 만들고 현지화하는 작업들을 현지에 있는 분들과 해서 많이 해봤죠. 와 거기서 이제 에버노트를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그때 실리콘밸리에 대해서 하트가 뿅뿅 이렇게 올라오셨겠네요. 그런 부분이 있었죠. 네. 에버노트가 그 당시만 해도 너무나 문화도 좋고 네.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잘해주고 회사가 잘 될 수도 있는 건가라는 네. 생각까지 했죠. 요새 안 찾아봐서 어떻게 되는지 네.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때만 해도 정말 애플리케이션계의 뭐 애플 같은 느낌이었었으니까요. 거기에서 또 큰 경험을 하셨군요. 이 에버노트에서도 일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인의 미국 법인에서도 일을 하시고 또 네. 어웨어라는 스타트업의 부사장을 거치셔서 지금은 몰로코의 이제 PM으로 일을 하고 계신데요. PM 이야기 하기 전에 그러면 문과 출신이시잖아요. 네네. 예, 문과에 나오셔서 실리콘밸리 하면 역시나 다 기술이 있어야 뭔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과 출신도 실리콘밸리에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제가 하고 있겠죠. 네, 근데 지금 예. 좀 되게 자신감 없게 답해 주신 것 같은데 예, 예. 확실히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문과 출신이 많이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아, 한국계뿐만 아니라 현지 사람들도 상대적으로 진짜 이공계가 더 많고 훨씬 더 실리콘밸리 분위기 자체가, 예를 들면 뭐 어떤 나라나 아니면 지역 자체는 금융 이런 허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통 사업 산업이 훨씬 더 그 지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거기에서 뭐 경영을 한다든지 재무를 이해한다든지 법을 본다든지 뭐 이런 분들이 큰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실리콘밸리는 이제 테크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엔지니어를 하셨다거나 아니면은 그런 때 공부를 하거나 뭔가를 하셨던 출신의 분들이 많이 오죠. 그러면 사실 쉽지는 않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더 우리는 좋습니다. 예. 예, 이게 헛되게 원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 다 되는 줄 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저같이 문과 출신인 분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실리콘밸리에 진출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좀 최소 이런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좀 가능할까요? 그거는 이제 어떤 케이스들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네. 간접적으로 대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제가 경영대 출신인데 주위에 경영대 출신 분들 또 아니면 이런 인문학 문과 출신 분들이 이제 종종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실리콘밸리 자체가 5년 10년 전보다 계속해서 이제 테크 산업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네네. 일자리가 많아진 거죠, 소위 말해. 근데 예를 들어 최근에 제가 또 많이 보는 케이스가 한 서너 가지 있는데, 하나는 아예 공부를 해서 경영학 박사 이렇게 와요. 이제 스탠포드 경영학 박사 하면 교수할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근데 많이들 또 이렇게 테크 기업으로 가더라고요. 거기서 워낙에 데이터를 많이 보고 이런 실험도 해보고 했던 분들, 그걸 살려서 페이스북의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쪽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나 우버나 뭐 그런 쪽으로도 많이 가시고, 또 하나의 케이스는 글로벌
글로벌 기업에 이제 한국이나 이런 데서 취직을 해서 넘어오는 케이스. 예. 지사나 이런 걸로 해서 본사로 가는 느낌이에요. 네, 그 취직할 때도 아무래도 이제 문과다 보니까 엔지니어로 취직하기보다는 마케팅 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취직해서 넘어오는 케이스가 있고, 다른 하나는 이제 제가 했듯이 유학을 나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경력을 전환하는 케이스들이 있는 것 같아요. MBA 같은 걸 한다든지.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면 예전에 다른 인터뷰를 했을 때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영어를 못해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분들이 있는데 엔지니어시거나 아니면은 디자인 이런 영어가 딱히 필요 없어도 시각적으로 결과 확 나오는 거, 그런 분들은 영어를 좀 못하셔도 가능한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백산 PA님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그 외의 문과들은 박사를 하거나 네. 아니면은 지사에서 넘어가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 것 같고, 이게 그 정도.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한국에서 뭘 가지고 나오는 경우, 예를 들면 이제 한국법인의 뭐 지사의 주재원이라든지 미국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 왔다든지 네. 이제 이런 경우는 뭐 영어를 좀 못하거나 아니면 엄청난 능력이나 이런 실한 전문성이 없어도 가능하죠. 한국에서 쌓아온 거를 이제 미국으로 해보려고 가져온 거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미국에 있는 현지 또는 글로벌 회사나 이런 쪽과 일을 하려면 아무래도 뭔가가 있어야 일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그게 영어는 어떻게 보면 기본이죠. 언어가 안 되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언어로서 승부를 보기에는 워낙에 또 서양 사람들이 말을 잘하고, 자기네 언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한국 문과 출신이 아무리 한국에서 난다긴데 말을 잘했다 한들 그게 이제 메인 승부수가 되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숫자라도 아니면 하나의 어떤 분야의 경험이든 전문성이라도 좀 있어야 문과로서 가치를 내고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나 봅니다. 숫자 좀 잘하셨을 건데, 숫자 지금 잘하시면 좀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실리콘밸리 가서? 지금 제가 PM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수학을 제가 또 쓸 줄은 몰랐어요.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수학 올림피아드 출신 분들도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숫자가 빡빡 안 나오면은 되게 답답해 하시는, 실험을 돌리고 분석을 해갖고 숫자가 쫙 나왔는데 타라타라 이해가 안 되면 버벅대고 있으면 같이 일하기 힘들잖아요. 거기서 이제 숫자의 또 힘을 빌려보고 있죠. 네. 이제 PM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PM 하면은 이제 단어만 봤을 때는 프로젝트 매니저 되게 많이 들어봤고, 네. 근데 제가 알기로 백삼님께서는 프로젝트 매니저가 아니라 프로덕트 매니저잖아요. 예. 프로덕트의 매니저면 상품을 갖고 있는 상품을 총괄하는 매니저니까 밑에 뭐 대리 있고 과장 있고 부장 있고 이제 그 이외에 총괄하는 공장장의 느낌도 들고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PM이 무슨 역할인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장장난이에요. 예, 오히려 저는 비유하자면 지휘자에 되게 가까운 것 같아요. 테크 시대에 사람들이 많이 쓰는 서비스를 만들 때는 정말 다양한 분야들의 이런 것들이 잘 융합돼서 디자인적으로도 맞아야 되고, 마케팅, 세일즈, 돈도 벌어야 되고, 엔지니어들이 만들 수 있어야 되고, 전략적으로도 말이 돼야 되고, 이것들이 이제 자기들만의 소리를 최대한 잘 냈을 때 정말 멋진 제품이 나오는 것 같고, 그거를 어떻게 뒤에서 지휘를 잘 하면서 요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최대한 각자의 잠재력과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돕느냐, 그게 PM의 주 역할인 것 같아요. 공장장이 아니라 약간 셰프 아니면 지휘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여기에선 사실 쫙 와닿진 않아서 그러면은 PM이 어떤 실제 일을 하시는지를 좀 알면은 조금 더 와닿을 것 같은데 무슨 역할을 하는 게 PM이에요? 일단 하나의 제품 예를 들어보죠. 뭐 아이폰이다. 아이폰이 나오기까지는 소프트웨어도 있을 거고 하드웨어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여기서도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뭐 디자이너가 있고 엔지니어가 있고 공급망을 관리해야 되는 것도 있고 뭐 재무적으로도 많이 그럼 이거를 어떻게 누가 종합해서 이게 맞느냐 저게 맞느냐 이런 의사결정들을 전반적으로 조율을 해서 만들어내려면 이제 이게 종합적인 의사결정이라는 거죠. 어떨 때는 디자이너랑 얘기해서 의사결정을 개선시켜야 돼. 어떨 때는 세일즈가 물건을 팔려다 보면 이 제품 이게 꼭 필요해. 배터리 수명이 무조건 더 늘어나야 돼 했는데 엔지니어는 절대 안 된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은 제품이 망가진다. 이제 이렇게 다양한 충돌하는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이해관계가 있을 때 누가 그걸 조율하고 그 내부에서 고객의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는 사람, 전반적인 걸 이해하고 아우를 수 있는 사람, 중심을 잡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CEO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제품 중심의 기업에서 CEO가 제품을 많이 보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제 CEO가 전체를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각각의 제품,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는 PM이 생겨서 그 제품에 대해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한다기보다는 책임을 지고 가는 구조인 거죠. 그러면 PM은 보통 제품이 하나가 있다고 하면은 한 명의 PM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하기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기업마다 그 구성들도 다르고, 그런데 이제 하나의 앱이 있으면 그거를 총괄하는 PM이 있으면
각각의 거기서 서비스를 담당하는 PM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면 뭐 유튜브 같은 프로덕트가 있으면 거기에서도 전체를 보는 PM이 있을 거고 검색을 했을 때 어떤 게 나와야 되는지를 보는 PM이 있을 거고 광고는 어떤 식으로 돼야 되게 하는 PM이 있을 거고 또 그게 하나하나의 역할이 되게 커지면 그 내부에서 되게 세분화해서 보는 PM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의 팀처럼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들은 뭔가 전체를 아우르면서도 고객의 목소리를 제일 잘 담아서 우리의 제품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 핵심이 발휘될 수 있게끔 전체를 조율하는 뭐 그런 역할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래서 보통 PM이 발달된 어떤 조직이라 할지라도 가장 작은 팀 중 하나예요. PM팀은 클 필요가 없습니다. 엔지니어가 100명이다 그러면 네. PM이 10명, 네. 5명 이러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PM이 많아 버리면 정작 만들 사람은 없고 그럴 수 있죠. 예. 조율만 서로 하고 있을 수도 네, 있으니까 네. 진짜 모든 걸 하면서도 모든 걸 하지 않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PM이군요.